너희가 이 작품을 다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뭐 한번 읽는다던가 그러지는 않을게. 그냥 바로 가도록 할게. 자, 이 작품은 일단 작가를 먼저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용운 체크 좀 할게요. 자, 한용운이라는 작가가 우리나라 어느 시대 때 활동했던 작가지? 일제강점기. 예, 우리나라 1920년대에 활동했던 작가입니다. 너희가 아는 한용운 작가의 작품은 임의 침묵, 아 임은 갔지만 나는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죠. 자, 그런데 이 한용운에 대한 지식이 정말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직업이 여러 개예요. 만약에 이 작품을 내재적, 그러니까 시 작품 안에서만 파악을 하게 되면 이때 당신은 사랑하는 연인일 거예요. 내가 보고 싶어하고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시인, 시인이라고 안 적고 승려라고 적을게요. 이 시인의 직업이 또 승려이기도 하거든. 사진 보면 대머리예요. 빡빡머리인데 승려라고 볼 때 이 당신은 보통 뭐 부처님이나 진리 같은 걸 상징을 합니다. 왜냐면 승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불교적인 진리니까 그거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마지막 한용운 작가가 동시에 독립운동가이기도 해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당신은 광복이거나 아니면 우리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특정 작품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한용운 작가의 작품이면 다 적용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굳이 따지자면 여기 있는 승려나 독립운동가는 외제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저런 관점으로 시험에 내고 싶으면 반드시 보기를 제시를 해줄 거예요. 이해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 한용운 작가의 작품에는 불교적인 색채 혹은 불교적인 이미지들이 좀 잘 드러나는 편이에요. 자, 한번 1행부터 볼게요. 당신과 나와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별이라는 거죠. 이게 이 작품의 시적 상황이겠지. 이 화자는 당신과 이별을 한 상태야. 그렇죠? 그러면 이때 당신,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냥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겠죠. 남자일 수도 있고요. 조국일 수도 있고요. 부처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대상과 지금 이별했다는 건 별로 상황이 좋은 건 아니겠죠. 내가 불교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수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표현법으로 접근을 해보면 요 비읍니까? 문법으로 치면 하십시오체죠. 상대방을 가장 높이는 말투고 우리가 문학에서 이런 걸 경어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런 경어체는 보통 문학에서 여성적 어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편견일 수는 있는데 이 당시에 경어체를 사용한 게 보통 여자였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한용운 작가의 작품이 나오면 여성화자, 여성적 어조 이런 표현 많이 나와요. 가령 우리가 좋을 대로 말하는 것과 같이 거짓 이별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얘가 인정하는 건 우리가 이별했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이 화자는 그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제일 포인트가 이 거짓 이별이에요.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죠. 자, 거짓 이별 이렇게 뺄게요. 이 화자가 당신과 한 이별을 거짓 이별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이 화자가 이별을 부정하고 있나 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헤어진 건 맞는데 진짜 헤어진 건 아니야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이별한 것은 맞지만 머리로는 진짜 이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너희한테 아까 말해줬던 아 임은 같지만 나는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표현도 다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표현이라고 접근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화자는요. 이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특히 요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 이게 곧 이별을 말하는 걸 거고, 이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화자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라는 건 이 거짓 이별마저도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야. 거짓말이지만 그 상황조차도 싫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여기 행에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임을 빨리 만나고 싶다. 임을 빨리 만나고 싶다. 라는 걸 언제 떠날 것인가요? 라는 의문형 표현을 통해 전달을 하고 있죠.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얼마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건 얘는 물론 이 이별이 거짓이라는 건 알지만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별의 시간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화자가 이거 똑같이 적으면 됩니다. 이거 안 적을게요. 위에랑 똑같은 얘기일 거고. 자, 내려갈게요. 기억, 시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가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서 낙하가 될까요? 회색이 되어가는 두 귀 밑에 푸른 구름이 쪼이는 가을볕에 얼마나 바래서 백설이 될까요? 자, 여기 표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대비되는 소재를 우리가 잘 찾아야 돼요. 그 대비가 여기서는 도화, 그리고 낙화, 푸른 구름, 백설입니다. 각각이 뭘 상징하는지를 잘 이해해야 돼. 자, 우리 보통 예쁜 여자한테 도화살이 꼈다라는 표현을 쓰죠. 얼굴이 불그스름한 여자한테 사용하는 말인데 이 도화는 결국에 시적 화자의 젊음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젊음, 예쁜 얼굴.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낙화가 된다라는 건 결국 젊음을 잃어버린 화자의 모습이겠죠. 그러면 이 말이 결국에 뭐겠어? 야, 너 언제 오냐? 내 얼굴이 낙하가 될 때 올 거야? 이런 의미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젊음을 잃어가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접근해주면 돼. 그럼 여기 있는 도화나 낙화가 전부 다 화자를 비유한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젊은 시절의 화자는 도화, 나이가 든 도화, 낙화는 화자. 그것도 화자겠죠. 자, 밑에 똑같아요. 푸른 구름은 이거 결국에 검은 머리를 비유한 거거든. 내 귀 밑에 있는 까만 색깔 머리가 백설, 즉 어떤 머리겠어? 흰머리겠죠. 뭐. 흰머리를 비유하면서 흰머리가 되면 그때쯤 너가 올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귀 밑 푸른 구름은 나의 그 젊음과 관련된 검은 머리를 비유한 거고 백설은 나의 늙음과 관련된 흰머리를 비유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얘네가 전부 다 이렇게 표시할게요. 대비입니다. 대비. 대비. 그래서 이게 수특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대상의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화가 낙화가 되는 것, 푸른 구름이 백설이 되는 것이라는 대상의 변화를 통해 결국에는 화자 자신의 늙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태의 변화나 혹은 색채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걸 통해서 또 이별의 시간이 흐르는 것, 그걸 강조하는 표현이야. 그냥 쉽게 생각하면 늙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겠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문장 구조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이런 거 나와도 다 맞는 얘기겠지. 유사한 문장 구조. 자, 그 다음에 사면 가볼게요. 머리는 희어가도 마음은 붉어갑니다. 피는 식어가도 눈물은 더워갑니다. 자, 여기 딱 봐도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죠? 그렇죠? 대구라고 봐도 되고요. 반복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럼 내용으로 접근할게요. 내용도 마찬가지야. 내 머리가 희어간다는 건 늙어간다라는 걸 말하고 늙어가지만 너에 대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라는 걸 붉어갑니다 라는 표현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색채 대비라고 볼 수도 있고 상태의 대비라고 볼 수도 있죠. 밑에 행도 마찬가지고요. 피는 식어가도 눈물은 더워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만 이해하면 돼. 결국엔 우리가 이별했지만 너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 라는 걸 이렇게 대비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뭐 식어가다, 더워가다 이런 거는 또 촉각적 이미지랑 연결 지을 수도 있고요. 사랑의 언덕엔 사태가 나도 희망의 바다엔 물결이 뛰놀아요. 포인트는 그냥 이거잖아. 희망의 바다. 그렇다는 건 이 화자는 인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이 사태는 세모입니다. 우리 둘 사이에 어떤 사태가 일어나도 희망은 버리지 않아. 그러면 이 사태는 이별이겠죠. 그래서 요 물결이 뛰놀아요, 역동적 이미지 뭐 이런 것도 되겠지만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재회에 대한 희망이다. 재회에 대한 희망. 그걸 이렇게 물결이 뛰논다 라는 역동적 표현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게 이제 불교적 용어로 봤을 때 거자필반이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거자필반이라는 건 헤어짐이 있으면 언젠간 다시 만남이 있다 라는 용어입니다. 이른바 거짓 이별이 언제든 우리에게서 떠날 줄만은 알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재회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러나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은 또 한 손으로 죽음을 가지고 와요. 자, 믿음에서 그러나라는 시상전환이 일어났다는 건 뭔가 좀 부정적 얘기가 나오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야. 죽음을 가지고 온다 라는 건 내가 너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왜냐? 나 늙어가거든. 그래서 요때 죽음. 화자가 결국에는 윤과 너무 늦지 않게 재회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만 제발 와다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작품을 그냥 한 큐에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객관적 사실이 있어. 근데 그 객관적 사실은 뭐냐면 이별했어. 그런데 화자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주관적으로 인식한 표현으로 드러냈어. 그게 여기서는 거짓 이별. 그래서 이별한 팩트를 지금 거짓으로 이별했다라는 표현으로 제시함으로써 임과의 재회에 대한 희망 그리고 확신 등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한영훈 작가가 시험에 들어갈 때는 보통 종교로서 이별의 슬픔을 극복한다는 얘기가 종종 나와요. 불교의 가장 기반이 되는 사상이 윤회 사상인데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사상이죠. 그래서 그것과 연결지어서 너희가 옛날에 배웠나? 제망매가? 뭐 이런 작품들도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제까지만 적고 한 줄로 넘어갈게요.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재회에 대한 소망.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재회에 대한 소망.
그래서 작품을 크게 보면은 아까 말했던 그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으로 인식한다는 거 그 점 하나랑 그리고 자신의 그 변화를 도화, 낙화, 푸른 구름, 백설 이걸로 표현했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혹시 이거 말고 학교에서 다른 거 필기해 준 내용 있어? 아니면 뭔가 좀 말이 다르다든가? 없어? 아니면 여긴 없는 필기 있어요? 너희 다 현대시 수업해 주시는 선생님이 다 똑같아? 모든 반이? 그럼 필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그럴 확률은 별로 없겠네. 이 거짓 이별은 기회. 이거? 네. 언제나랑 얼마요. 어. 시간의 흐름을 강조했다. 아, 여기 시간의 흐름을 강조했다? 그쵸, 뭐 언제 떠날 것이냐라는 건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 얼마 안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널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 이런 의미겠죠? 근데 이게 또 뒤에 문제로 연결도 되어 있어요. 이 부분. 또 있어? 그리고 그 도화 뒤에 무정한 봄바람이요. 감정이. 아, 감정이 무정한 봄바람? 그러네. 무정하다라는 건 매정하다, 나한테 무관심하다 이런 의미인데 봄바람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감정을 이입했다라고 본 거겠죠? 또 감정이입이 되면 의인법도 당연히 따라가겠지, 이 부분. 또 있어요? 자, 없으면 뒤에 문제 잠깐만 가볼게요. 자, 1번 갑니다. 자, 1번의 A는요. 회색이 되어가는 두 귀 밑에 푸른 구름이 낙하가 되는 것. 뭐야? 백설이 되는 것. 이 푸른 구름이 백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이거 맞습니다. 대상의 변화를 통해 결국에 화자가 이미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을 강조한 거고요. 자, 2번. 계절감을 드러낸 소재 맞습니다. 특히 백설 이런 거는 겨울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요 푸른 구름 뒤에 가을볕 이런 표현이 또 있기도 해요. 가을볕. 그 다음에 3번 비에도 비유가 있기 때문에 달리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아니다. 얘들아 이거 여기까지만 보면 맞는데 이걸 통해서 의지적 태도를 부각하는 건 아니지. 그럼 비도 틀렸다고 봐야겠네. 그죠? 그러니까 앞에는 맞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화자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 늙어가는 걸 비유한 거라서. 4번 대비되는 이미지까진 맞지. 여기도 맞는데 과거와 달라진 현재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현재와 미래를 비교하는 거야. 내가 나중에 늙을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다. 5번 이 독배가 아닙니다. 이거 말 건네는 방식이에요. 전체적으로 경어체를 쓴다 혹은 당신이라는 2인칭 대명사를 쓴다라는 건 말 건네는 방식과 관련이 있어요. 어차피 답이 1번밖에 없네. 혹시 요 문제에서 학교랑 뭐 다른 설명 있어? 1번 문제? 문제풀이 나오고. 왜? 안 해도 된대? 모르겠어요. 모든 반이 다? 그럼 너네 문제가 아예 안 풀려 있어? 수업을 안 들어? 조금 풀이 해주세요. 나머지 선지를 다 보진 않고 난 너희가 또 다 풀려 있다는 가정하에 그냥 빨리 한 건데 그러면 좀 잘 들어야겠네. 특히 3번이나 4번 선지 같은 거 진짜 조심해야 돼.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앞에는 다 맞는데 뒤에가 인과관계가 틀렸죠. 저희 그리고 선생님이 이별을 대하는 태도 적어주셨어요. 의지적 조용함. 여기에다가 뭘 적어줬다고? 아니 그냥 시 시 밑에다가 뭐라고? 이별을 대하는 태도를 의지적이고 초연하다고. 이건 맞죠. 그러니까 의지적이라는 건 결국에 이별을 해서 얘가 좌절을 하거나 절망을 하거나 포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방금 봤던 그 문제의 3번 선지가 틀린 건 그 비유를 통해 의지를 드러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지라는 건 맞죠.
초연하다. 그 상황에 대해서 얘가 절망하는 건 아니잖아.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거죠. 네, 뭐 이런 말 나오면 다 맞다고 봐야겠죠. 뭐.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극복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혹시 질문 있나요? 아니면 또 뭐 다른 말이 있다거나? 네, 그럼 잠깐 뒤로 넘겨서 2번 문제 잠깐 가볼게요. 언제는 당신에게 현재 화자와 이별한 상황임을 환기하는 데 활용된다. 언제 부분을 보세요. 언제나 우리에게서 거짓 이별이 떠날 것인가요? 라는 거 지금 이별한 상황을 얘기한 거잖아. 그리고 얘가 떠났으면 좋겠는 거고. 그러면 1번 맞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 언제나 부분을 볼게요.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1번의 언제는 일행에 있는 언제죠? 이별한 상황을 말하는 거였고 언제나는 당신과의 이별이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들어있는데 이게 틀렸죠. 자, 언제나 부분은요.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거죠. 끝나기를 바라는 거지 이 구절 자체가 이별이 곧 끝나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 인과관계가 잘못돼서 그래. 각각의 구절이 뭔가 맞는 듯해. 근데 그걸 연결했을 때 매끄럽지가 않으면 그건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그 다음 3번.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얼마 안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 너 없이 지내는 한 해 두 해가 너무 힘들어. 라는 얘기라서 매우 길게 인식된다. 3번 괜찮은 선지겠죠? 자, 3번 문제 갈게요. 기억. 도화에서 낙화로의 변화는 젊음을 잃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피와 눈물의 상태 대비. 피는 식어가도 눈물은 더워간대요. 자, 이거는 상황은 안 좋아져도 나는 너를 계속 사랑할 거야 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서 화자의 사랑이 강해진다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다 안 나왔고요. 자, 4번 갈게요. 가에서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상황을 거짓 이별이라고 표현한 것은 객관적 이별. 근데 이게 이별의 상황인 거잖아. 근데 그거를 주관적으로 부정. 그게 이제 거짓 이별이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말인 거죠. 2번.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떠날 줄만은 압니다. 라는 건 결국 언젠간 우리가 이별의 상황을 청산하고 다시 만날 거야. 라는 의미니까 2번은 괜찮네요. 4번 한번 가볼게요. 또 한 손으로 죽음을 가지고 온다. 이거는 늦지 않게 너가 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확인한 화자의 절망감.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 내가 늙어서 지금 너무 슬프다. 나 언젠간 죽겠지? 절망스러워.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정답 4번이고요. 다 아닙니다. 이거는 기다림의 상태가 이렇게 계속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표현인 거지 내가 늙어가는 거에 대한 절망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 갔어? 인과관계가 잘못된 거야 이것도. 5번. 희망의 바다에 물결이 뛰논다 라는 건 결국에 희망이 지속되는 상황과 관련된 게 맞겠죠. 네, 5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작품 한번 가볼게요. 나 작품은 조지훈의 맹세라는 작품인데 조지훈 작가도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작가예요. 근데 뭐 작가적 특색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아서 그냥 바로 가도록 할게요.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랴. 어둠의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추어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리야. 거룩할 1월의 눈부신 모습.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여기가 포인트야. 그러면 이때 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존경하는 대상일 수도 있어. 뭐 절대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이 만년이라는 게 일만 만자잖아요. 오랜 세월이란 뜻이고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싸늘한 바위를 안고 있는데 가슴만은 뜨거워. 그러면 여기는 이 싸늘한 바위랑 뜨거운 가슴이 서로 대비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왜 싸늘한 바위냐? 이거는 나한테 일종의 시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너를 향한 나의 뜨거운 가슴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겠죠. 뭐뭐하리야. 이거 줄이면 뭐뭐하리야잖아. 서리법이죠. 이거는 내가 이 뜨거운 가슴을 주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너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해. 혹은 널 좋아해. 널 존경해. 널 동경해. 이런 게 다 되겠지. 그리고 잘 보잖아? 만년을 살 수가 없어,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과장이기도 하고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 요런 말이 나오기도 해요.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앓는다 자체가 불가능해서 과장 혹은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 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고전시가에서 황계사? 황계사 기억나요? 황계사 할 때 그런 구절 있었잖아. 병풍에 있는 닭이 꽃기어 울면. 이런 거 기억나? 내가 그래서 그 부분 말할 때 정과정, 정석가도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작품이랑 또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표현법으로 접근을 해보면. 그래서 요 뜨거운 가슴은 그냥 사랑이야, 사랑. 혹은 임에 대한 뜨거운 열정. 사랑이다, 열정. 우리가 뭐 헤어져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없을 만한 수많은 시련이 와도 나는 너를 향한 뜨거운 가슴을 어쩔 수가 없어. 어둠의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춰서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어 준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창백한 꽃송이랑 이 피 터진 입이 뭐냐는 거지. 자, 여기에 있는 이 꽃송이랑 피 터진 입은요,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는 존재들이야. 부정적 상황에 처한 힘없는 존재들. 혹은 뭐 고통받는 사람을 비유했다고 봐도 상관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야. 화자가 지금 그들한테 입을 맞추겠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 되게 비유적 표현이지만 이 입을 맞춘다라는 행위 자체가 이 화자가 그들에 대한 위로에 마음을 담고 있다. 혹은 연민일 수도 있죠. 위로나 연민, 이런 마음을 담고 있는 행동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내가 불어 넣어주고 나는 죽어가겠대. 자, 이걸 두 글자로 표현하면 희생이야. 죽음까지 각오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각오하는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불쌍한 대상들을 보면서 죽음을 각오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잃고라도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심지어 그 뼈가 부활하여 내가 다시 죽을 날까지 나는 임 앞에서 울고 싶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불가능한 상황이야. 왜냐? 흰뼈가 어떻게 다시 부활을 해? 말이 안 된다고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과장적인 상황의 설정이죠. 기꺼이 희생하겠다라는 메시지고요. 여기 밑에 거룩한 일월은 결국에는 임을 비유한 겁니다. 나에게는 절대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임의 손길 한 번에 내가 막 운대. 왜 울겠어? 너무 가슴이 벅차서. 벅찬 감정 때문이겠지. 특히 여기 어라는 명령형 어미랑 똑같이 생겼지만 명령문 아니죠. 이거는 감탄형 종결어미라서 영탄법과 연결지어야 되는 표현이다. 마음이 가난해서 임을 위해 내가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랴. 서리법이야. 서리법. 자, 그러면 이거는 내가 임을 위해서 자랑이나 선물을 해줄 수는 없다 라는 한탄이에요. 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한 표현일 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라는 의미겠지?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솟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뿐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구천의 사무침을 이는 듣는가. 여기까지 봤을 때 좀 해석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이 이는요 지금 구천에 있어요. 구천이 어디게? 구천을 떠돌다 할 때 그 구천인데 저승이에요. 그러니까 임은 저승에 있는 거야. 혹은 뭐 이승이 아닌 어디든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 피리는 결국에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연주해주기 위해서 만든 피리야.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 의로운 사람들이 결국 누구라는 거야? 임이라는 거야. 임. 이 의로운 사람은 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뭐 임 아니라고 다른 다수일 수도 있어. 근데 임이 포함된 거예요. 그 임이 피 흘려서 죽은 곳에 내가 대나무로 만든 피리를 불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자, 그래서 요 피리를 애도의 매개체 요렇게 봅니다. 그러면 임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남을 위한 희생을 하는 존재?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존재? 뭐 이런 대상이겠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를 애도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나의 이 아픈 가락을 너는 저승에서 듣고 있니? 라는 의미겠죠. 구천은 죽은 뒤에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요 아픈 가락이라는 말 때문에 청각적 이미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문형 어미도 있죠. 이걸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미 알아주기를 바란다. 내가 애도하는 이 간절한 마음과 사랑을 임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담긴 표현이었겠죠. 그래서 이 피리가 그렇게도 보기도 해. 지조절개. 임에 대한 사랑이나 뭐 절개와 관련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절개를 상징하는 다른 단어들, 외부시가 또 엮일 수도 있겠죠. 미워하는 모든 것을 다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수치되는 그날까지 그 수치 되살아 다시 재가 될 때까지.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야. 수치되는 날. 그리고 그게 다시 살아나서 재가 되는 날. 일단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죠. 수치 어떻게 다시 되살아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죽음과 요게 죽음이죠. 부활. 다시 되살아나는 재. 이것과 연결이 되어서 임에 대한 사랑이 영원하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그럴 때까지 나는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존경해.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어떤 연이랑 좀 비슷하냐면 사연이랑 문장 구조가 좀 비슷해요. 사연. 그래서 사연을 변주했다 이런 표현 나올 수도 있고요. 변주했다라는 건 사연의 문장 구조랑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사연과 문장 구조가 좀 비슷해요. 통사 구조 반복 이런 표현 가능하겠지. 못 잊힐 모습은 어찌하겠는가. 거룩한 이름. 그럼 요 거룩한 이름도 임이겠죠. 뭐 부르며 나는 울어라. 임에 대한 뭐 간절한 사랑, 그리움 이런 마음 때문에 우는 거겠지.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그냥 단순하게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입니다. 그래서 뭐 사랑이나 아니면 예찬, 대상을 예찬하는 내용의 작품들은 다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되게 많잖아. 예를 들어 뭐 창기파랑가라든가
아니면 동동 이런 작품들 지난주에 배운 것들 연결이 될 수 있어요. 태도면에서. 자, 1번 문제. 얘 또한 대상의 변화를 묘사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B지. 붉은 마음이 수치되고 얘가 다시 되살아나서 재가 되고 변화잖아. 근데 이걸 통해 결국에 임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번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 거죠. 얘들아, B에 계절감 있어? B에 없어. B에는 계절과 관련된 소재 말이 없습니다. 3번 얘도 비유는 있어.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을, 변하지 않는 마음을 숫 혹은 재라는 죽음과 부활의 이미지를 통해 드러낸 건 맞는데 또 마찬가지야. 아니지, 얘는 되네. 아니 근데 왜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놨지? 얘는 되는데 아까 A가 안 되는 거였죠? 아까 우리 A가 3번이 틀린 이유가 뭐였어? 비유는 맞는데 의지가 아니어서 틀렸죠. 근데 B는요, 비유도 있고요. 그걸 통해 의지를 보인다라고 해도 돼요. 결국에 죽을 때까지 너에 대한 사랑을 변하지 않겠다 라는 거기 때문에 B는 둘 다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대비되는 이미지를 통해서 과거와 달라진 현재 상황을 드러낸다. 아니죠. B도 X죠. A도 X였고. 그 다음에 5번 얘 대화체 아니죠. 독백체예요. 독백체. 혼잣말. 말 건네는 방식이 없어요. 정답은 1번. 자, 2번 문제 갑니다. 자, 4번 어찌하겠는가? 에서는 오랫동안 임에 대한 사랑을 지녀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 어찌하리하는 두 번째 행에 있어요.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겠는가? 라는 건 만년이 지나도 뜨겁다는 얘기야. 사랑한다는 얘기겠지. 그 다음 어이하리야 라는 건 밑에서 두 번째 행에 있어요. 못 잊힐 모습을 내가 어찌하겠는가? 라는 건 결국에 임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지니고 있고 그걸 표현했다. 맞는 얘기잖아. 어찌할 수 없다라는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볼게요. 디귿. 창백한 꽃송이는 임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화자를 드러낸 게 아니었어요. 아까 이 창백한 꽃송이가 뭐라 그랬어? 희생하고 싶은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희생해서라도 위로해주고 싶은 대상. 그런 대상이 여기서 창백한 꽃송이였거든요. 근데 왜 희생을 하느냐라고 본다면 뭐 그런 거지. 뭐 임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임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내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면 임이 있는 곳에 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비롯한 희생이겠죠, 결국. 어쨌든 이 뒤에가 아닙니다. 이 화자를 비유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 4번. 사랑하는 것. 리을을 보면요. 다 잃고서라도 너를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잃는 거니까 희생해야 할 거지. 내가 버려야 할 것. 버릴 수 있는 것. 이렇게 보면 희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피리의 아픈 가락은 여기 나왔네. 지주절개로 볼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애도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봤죠. 자, 그 다음 4번.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다시 죽을 날까지 너를 사랑하겠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죠. 만년과 부활하여 다시 죽는 날이 다 말이 안 돼. 결국에 입에 대한 열정적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과장적 표현이었고 4번도 마찬가지야. 해 돋는 아침에 죽어간다는 건 결국에 희생과 관련된 거였어. 근데 이 부분 가지고 절망감을 드러낸다? 관련이 없죠. 5번. 거룩한 일월을 보면서 운다는 건 절대적 존재를 마주할 때 느끼는 벅찬 감정과 관련이 있다. 만났으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뭐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5번도 맞다. 혹시 가랑 나 작품에서 뭐 내용상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 질문할 거 있어요? 아니면 나 작품에서 또 학교 선생님이 필기 뭐 특별하게 해주신 거. 아니 현대시 필기가 엄청 많은데? 이거 다 학교 필기 아니야? 봐봐.
많은데 얘들아? 학교 필기가?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안 해주는 거야? 다른 것만 얘기해줘. 다른 것만. 해돋는 아침에 주거바리아의 상생이미지. 아, 이 돋는 때문에? 돋다가 원래 하늘 위로 오르다 이런 의미예요. 상승 이미지. 그리고 죽음을 긍정한다. 어디 연에서? 그 주거바리아의. 아, 죽음을 긍정한다? 여기 보면은 이제 죽음까지 각오한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건 결국에 이 죽음을 내가 싫어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겠죠. 죽어서라도 임을 다시 만날 수 있으면 나는 죽을 수 있다. 이런 의미겠지? 그리고 리을 거기에 반복법. 아, 요거 사랑하는. 뭐 흰뼈 이런 거 뭐 색채 이미지도 다 있죠. 그렇게 보면. 뭐 아침 시간적 배경 뭐 이런 것도 다 있을 수 있고. 또 있나요? 피리의 아픈 가락에 감정이 써주셨어요. 피리에? 아, 피리에 아픈가라? 네. 느끼는 같이. 여기 전체가? 네. 감정이. 피리가 아프다고 본 거네. 피리의 가락이 아프다고 본 거네요. 그쵸? 또 있어?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방법. 아, 여기도 반복. 또 있나요? 뭐 내용상 특이하게 설명해 주신 그런 건 없어? 그 과장법 쓰인데 응. 역설적으로 강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 얘기하시면서 역설적이라고 했다고? 네. 그리고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역설적 강조가 했어요. 뼈? 앞에 있지. 여기? 네. 그 얘들아, 그 내가 저번에 정석가 보여준 적 있잖아. 그 정석가도 보면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는 거였지. 예를 들어서 뭐였어? 구운 밤 닷대를 모래에 심었는데 거기서 밤이 난다든가, 아니면 연꽃을 돌로 깎아서 그걸 붙였을 때 거기서 새묶음이 피어난다든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계속 반복했었잖아. 그 부분에서도 역설적 상황을 가정해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강조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역설적 상황이, 그러니까 역설법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설정했다는 걸 역설적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말이 이제 불가능한 상황인 거야. 둘 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역설적 상황. 그래서 역설적 상황, 불가능한 상황, 과장법 이게 다 같은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있나요? 없나요? 얘들아, 너희 그 시험 힌트 주신 거 없어? 뭐 외부가 나온다든지 전혀 없어요? 네. 물어보지도 않았어? 네. 왜? 아, 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생님한테 뭘 안 물어보는 것 같아. 그 선생님 성함이 뭐였지? 김여울 쌤이랑 신미령 쌤. 아, 근데 그때 얘기해 준 것 같네. 신미령 쌤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고, 그 옛날에 박은옥 선생님이랑 느낌 비슷한 분이야. 시험 패턴이. 작년에도 신미령 쌤이 하셨단 말이야, 고3을. 재작년에도 그 전에도 신미령 쌤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고3 내신이 어려웠었어. 그 쌤이 왜 어려웠냐면, 일단 외부를 섞는데 막 엄청 무자비하게 섞는 건 아니고 내셔. 외부를 내시고, 그리고 선지를 엄청 치사하게 내. 헷갈리게. 그래서 그때 작년에도 오답할 때 선지 채점할 때 애들이 선지가 왜 이게 맞고 이게 틀리느냐에 대해서
되게 토론을 많이 했었어. 시험 끝나고 나서. 그만큼 조금 애매하고 좀 딱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걸 좀 많이 내셨던 것 같아, 작년에. 아마 올해도 그렇겠죠? 그래서 작년에 평균이 엄청 낮았어, 문학이. 그냥 내 생각에는 너희 그 2학년 1학기 문학대랑 비슷하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필기해 주신 거 위주로 최대한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현대시 하시는 분이 누구야? 김여울 쌤. 아, 그치. 내가 왜 물어봤냐면 이 선생님이 작년에도 신미령 쌤이 필기가 별로 없어. 필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더 어렵게 내. 그래서 좀 애들이 힘들어했거든. 그리고 그 선생님이 필기하신 부분에서 별로 안 내. 그 쌤이.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필기해 주신 거는 뭐 당연히 적고 공부해야 되지만 그거보다는 이 뒷부분 선생님, 시해 주시는 선생님의 필기를 좀 더 너희가 자세히 적어야 될 것 같기는 해. 네, 어쨌든